푸틴에게 2026년 봄은 그의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마침내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줄 대규모 공세의 시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눈을 멀게 한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전환을 이뤄내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방이며 탈러시아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곳곳에서 기록을 깨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반격 이후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큰 우크라이나 영토 해방이 그 시작입니다. 2026년 첫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무려 100제곱마일에 달하는 영토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자포리자 지역과 그 외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토를 탈러시아화한 것은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영토 중 가장 넓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그해 시작된 반격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군대에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황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지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군의 느린 진격은 대부분의 전선에서 멈춰섰고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위치를 활용해 푸틴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영토로 다시 진격했습니다. 그 진격에는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군이 병사들에게 제공하던 불법 단말기를 통해 이전에 접근할 수 있었던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마침내 차단하기로 결정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오래전부터 필요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단말기에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 불법 러시아 단말기를 자동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진영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이후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자포리자 진격은 스타링크 차단 이후 발생한 완전한 통신 두절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우크라이나 영토로 몰래 침투해 들어와 증원을 기다리며 잠복해 있던 러시아 침투자들은 더 이상 어떤 정보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립된 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침투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수색 및 선멸부대에 의해 하나씩 제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푸틴이 간신히 장악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남부 광대한 영토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대체할 수단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지휘 및 통제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약화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일은 푸틴에게 최악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최근 몇 년처럼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은 봄 공세를 준비했고 이 공세는 여름이나 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네츠크의 요새화 방어선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영토를 더 점령하는 것이 이번 공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진격하자 크렘린은 러시아군이 이번 봄에 해야 할 일과는 정반대인 예상치 못한 방어태세에 놓이게 되면서 그 목표들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이번 반격이 바로 그 봄 공세를 방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훌리아 폴리아와 같은 주요 목표 지점 근처에 병력을 집결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는 크렘린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날 만큼 두 달간 계속된 손실을 겪은 뒤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봄은 러시아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봄이었으나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영토를 탈러시아화하며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이루며 시작된 국지적 반격이 이제 훨씬 더 큰 사안으로 번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겨울 날씨가 풀리면서 러시아가 공세를 펼치기에 좋은 여건이 조성됐어야 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집결시킨 군대에 맞서 잘 방어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원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푸틴은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해 조기에 항복시키기를 바랐습니다. 그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중공격을 견뎌냈고 무너질 것이라 예상되었던 겨울 동안 러시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아지면서 탈러시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연구소 ISW무 따른 것으로 ISW는 3월 25일 푸틴의 침공에 대한 평가에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군사 블로거들은 이제 러시아가 2025년 대부분 동안 의존해왔고 여전히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침투 전략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색 및 선멸부대가 그 침투자들을 제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군사 블로거들은 러시아가 이런 전술로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근본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침투 전략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타격하는 대규모 기계화 공격으로 돌아가는 등 전체 군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사 블로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는데 약 100년이 걸릴 것이라 밝혔으며 이는 ISW의 83년 소요 평가와 유사합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2025년 2월부터 진격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한 세기는 2026년쯤에 올 것으로 예상됐던 승리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많은 부분에서 탈러시아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응하려고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3월 22일 ISW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 지휘부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스페츠나츠 부대를 투입하여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부대들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올렉산드리프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위 정예 요원들은 투입된 이후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대응해온 침투 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중정찰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 성과를 러시아가 되돌린 사례도 없습니다. 푸틴은 최정예 병력을 보냈지만 그들조차 우크라이나 남부의 대규모 탈러시아화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에게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남부에서 자신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계획이 아무리 터무니없어져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푸틴은 봄 공세에서 이미 약해진 병력에게 남부에서 영토를 빼앗기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 방어선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네츠크가 여전히 주요 목표이지만 자포리자도 바로 뒤를 잇는 주요 목표입니다. 러시아가 이 방향으로 진격하려는 시도는 더 많은 기록이 깨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약화된 러시아군 사이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손실이 너무 커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 모두 러시아의 징집 노력이 이 손실을 따라잡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또 다른 기록이 깨졌다고 언급했습니다. 3월 19일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이틀 전에 171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2026년 들어 러시아가 하루 동안 기록한 가장 큰 사상자 수입니다. 이 성과에는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약 하루 반 만에 푸틴의 졸개 900명을 제거했습니다. 푸틴에게는 치명적이게도 이 엄청난 손실은 우크라이나에게 봄 공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영토를 점령하거나 우크라이나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몇 달보다 더 많은 병력을 소모전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사들을 소모시키며 그 잔해를 푸틴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전부입니다. 병력 중심 전략으로 미미한 이득에 병사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략에 맞서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약한 주둔군을 상대로 표적을 정해 영리하게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투자한 것보다 더 얻는 반면 러시아는 실질적 성과 없이 많은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그 기록적인 하루는 푸틴 군대에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난 2달 동안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예비 병력을 소모시킨 후 푸틴의 군대에게는 소모전이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ISW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3일자 보고서인데 러시아는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나흘 동안 6,09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520명의 사상자 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월 17일부터 시작된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8,710명의 사상자를 입힌 전조였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봄 공세의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남부 지역에서 진행한 탈러시아화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스타링크 중단 사태에도 대응하려 합니다. 푸틴은 모든 것이 바뀔 거라 기대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는 전장에서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려고 만듭니다. 더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러시아는 스타링크와 관련해 스페이스X가 빼앗은 위성 시스템의 자체 버전을 만들려 합니다.
동유럽 연구센터는 3월 24일 보고서에서 전날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소유즈 21B 발사체가 러시아가 만들려고 하는 라스벳 저궤도 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일부가 돼 16개의 위성을 궤도에 실어 올렸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인 뷰로 1440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수백 개의 이런 위성들이 발사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20년부터 개발됐고 러시아가 이번에 우주로 보낸 16개 위성이나 앞으로 수백 개가 발사돼도 스타링크가 러시아군에 제공한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군집은 1만 개가 넘는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만 커버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면에서 훨씬 우수한 통신 시스템을 흉내내려는 미약한 시도일 뿐입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위성이 몇 개라도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크렘린이 전선에서 텔레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스타링크 상실로 인해 발생한 통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성들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러시아의 봄 공세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그 접속을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성과를 시험하려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1월 말부터 쌓아온 모멘텀을 바탕으로 계속 전진하는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봄과 여름 공세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자포리자주둔 우크라이나 지휘관 비탈리 게르자크 중령의 발언이 실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 지역에 집결해 다시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해방으로 잃은 영토를 다시 탈환해 방금 비러시아화된 지역을 다시 러시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훌리오폴라 방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은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하는 곳입니다. 그 병력들은 이제 2026년 들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규모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시르스키는 이를 확인하면서 3월 15일 훌리오폴라 지역의 공격 작전 강도가 다른 전선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브다 역시 이러한 발언을 확인하며 해당 방향에서의 공세 강도가 전선 어디보다도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훌리오폴라는 자포리자주에 위치해 있으므로 2월과 3월에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주로 일어난 곳을 보면 러시아가 여기서 무엇을 달성하려는지 분명합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3월 첫 열흘 동안 러시아군이 1,400회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봄 공세가 시작되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월 평균 공격 횟수는 1,800회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3월 말까지 4,200회 이상의 공격을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푸틴의 유일한 전략은 더 많은 병력을 갈아넣는 것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러시아화에 맞서려는 이러한 시도가 이번 새로운 공세가 시작된 이후 며칠 동안 우리가 목격한 막대한 사상자 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2026년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계획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만으로도 푸틴에게는 충분히 큰 문제이지만 그 뒤에는 러시아가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들이 여러 개 숨어 있습니다. 첫째, 푸틴이 전장에서 불가피하게 쓴 전술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이 2025년 대부분 동안 사용했던 침투 전술에서 벗어나 라고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봄 공세는 여전히 소규모 러시아 병력 부대를 우크라이나 방어선 뒤로 몰래 침투시키려는 시도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을 수많은 FPV 드론으로 가득 채워서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한 기갑 돌격은 전선의 많은 구간에서 아예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에게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1만 1,800대 이상의 전차와 3만 8,800대 이상의 장갑차를 잃을 상황입니다. 푸틴의 군대는 이미 장비가 바닥나가고 있었고 드론이 많아진 상황에서 남은 장비를 쓰는 건 어리석습니다. 침투 작전은 전선 뒤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가 2026년에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장갑 장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소수의 병력이 방어가 허술한 은신처로 몰래 침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술을 우크라이나가 반격 작전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자신이 원하는 규모만큼 어디에서도 효과를 보지 못한 방법이 2026년에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FPV 드론을 더 많이 투입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입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가 12월 24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2025년 말까지 총 300만 대의 FPV 드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격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대규모의 FPV 드론 군대를 모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타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거리 드론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의 후방을 공격하기 위해 도입한 중거리 드론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 FPV 드론 군대는 전선 전역에 치명적인 살상지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특히 러시아가 봄 공세로 노리고 있는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이만큼이나 밀어낸 덕분에 러시아가 봄 공세를 시작할 때 점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에 이런 살상지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FPV 드론으로 하는 일은 2026년에 푸틴이 사용할 침투 전략에 있어서 푸틴의 선택지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러시아 부대들이 살상지대를 몰래 통과하려 시도 중입니다. 통과한 이들은 지원을 기다릴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살상지대들은 러시아 침투자들을 전선에서 차단하여 그들이 점령한 약한 거점을 지키는 데 필요한 보급품, 증원군, 그리고 기타 모든 것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2026년 초 우리는 러시아 접근 방식의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에서 침투자들을 제거하며 탈러시아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번 봄에도 같은 전략에 다시 의존하려 한다는 사실은 러시아 지도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알려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략 대응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6년 기록적인 러시아군 사상자 발생이 이를 증명합니다. 즉, 푸틴의 봄 공세가 시작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ISW는 이번 공세가 2026년에 푸틴이 원하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ISW는 요새화된 방어선과 올해를 버틸 것이라고 말하며 푸틴이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러시아군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소수의 전술적 이득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봄 공세가 시작되면서 나오기 시작한 사상자 수치에서 그 대가가 무엇일지에 대한 초기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상자들 때문에 푸틴은 이미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푸틴은 이르면 4월에 크림반도에서 동원된 병력을 우크라이나로 투입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문제입니다. 크림반도에서 병력을 잃으면 러시아가 불법 합병한 그곳에서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화 작전이 효과를 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작전이 러시아가 봄 공세에 투입할 병력을 소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사들은 이제 사라졌고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는 다시 우크라이나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러시아는 봄 공세 초반에도 수천 명의 병력을 잃었고 남부 지역에서는 정예, 스페츠나츠 요원들까지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달 동안 러시아군을 압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봄 공세는 불안하게 시작돼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큰 요인은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깊숙이 타격 능력을 개발해 러시아 지휘소와 군사 거점이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미들 스트라이크 드론이 날아다니며 러시아 정예 드론 부대 누비콘이 알았듯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해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를 더 받아보세요.